자, 동력 전달 장치 4번에 일단 이 형상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조립도 과제 도면 조립도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일단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이 뭔가요? 스프라켓이죠. 스프로킷, KT. 한글로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자, 이 스프로킷은 뭡니까? 체인,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겨 있고, 롤러가 2개 정도 이렇게 박혀 있고, 땅콩 모양으로 플레이트가 역시 있고, 이런 체인이 여기 톱니, 톡 튀어나온 이빨에 꽂혀가지고 이 체인 전동을 할 때 쓰이는 것이죠. 자전거를 보면은 페달 밟는 자리에 이렇게 스프라켓이 달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소음이 좀 심하죠. 단점은 소음이 좀 심해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반대쪽에 스프라켓이 또 있어서 얘에서부터 어떤 동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체인에 의해서 이 스프라켓에도 동력이 전달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렇게 황토색으로 표현된 요게 뭡니까? 과제에서 3번 플랜지라는 거죠. 플랜지의 경우는 이렇게 육각 렌치 볼트를 이용해서 네 군데 채워 넣고 스프라켓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프라켓이 돌 때 얘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플랜지에 대한 역할은 이러하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여기 안에 뭔가가 꽂혀 있습니다. 자, 요게 꽂혀 있는 요것이 무엇이냐? 요것이 평행키라는 부품이에요. 이렇게 평행키라는 부품이 꽂혀 있는데, 크게 흉내내서 그려보자면 양쪽이 둥글고 일정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요런 애예요. 플랜지하고 축하고 그냥 밋밋한 원통면으로 만나 있으면 헛돌 수가 있죠. 헛돌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키가 꽂혀 있기 때문에 쐐기 역할을 하는 이 키에 의해서 플랜지가 회전할 때 축도 같이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방금 이야기한 키가 평행키가 요것이고, 요것만으로는 플랜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뭐를 꽂아놨느냐? 세트 스크류, 뾰족 끝 홈부치 멈춤 스크류라는 걸 꽂아서 축에 일정한 이 홈의 위치에 맞춰 놨기 때문에 플랜지가 움직이지 못하게 위치를 고정되게 돼요. 이 세트 스크류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그 다음 부품으로 커버입니다. 커버인데 뚜껑이죠. 무슨 뚜껑이냐? 얘가 무엇을 하는 뚜껑이냐? 베어링, 요거 베어링이죠. 이 베어링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꽉 눌러주고 있는 커버예요. 뚜껑이에요. 즉 베어링 커버예요. 베어링 커버라는 부품이 있고, 근데 거기에 조그맣게 하나 있죠. 조그맣게 있는 요것은
오일실이라고 하는 애인데, 도면에서만 보면은 요것이 요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요것만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만 봤을 때 우리는 얘를 오일실이라고 알아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오일실. 오일실을 간략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게 규칙입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뭐냐? 립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 어떤 기름 이런 게 나오지 못하도록 누유를 방지하기 위한 패킹 역할을 해요. 실이라고 그냥 쓸게요. 실은 봉인한다 뭐 이럴 때 실이라는 표현,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을 뭐 해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봤을 겁니다. 봉인, 뭐를 막아서 밀봉시킨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를 실을, 오일실을 왜 그렇게 쓰느냐? 안쪽에 작동유가 필요하거든요. 금속과 금속이 이렇게 마찰되면서 다 작동할 거 아니에요. 축이 회전할 때. 그럴 때 금속과 금속의 표면이 닿은 상태에서 회전되면, 마찰이 되면 금속 표면이 다 깎여 나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구리스를 이렇게 투입하고 윤활 작용을 돕는 기름 역할을 하는 것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실이 필요한 거예요. 오일 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어링 커버 6번이나 5번은 둘 다 이렇게 오일 실이 있어서 기름의 누유를 막아주는, 그리고 베어링의 커버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축 부품이 있는데, 축 부품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과제 도면에서 표시해 보면 요렇게가 축 부품에 해당해요. 이 축 부품의 경우에는 동심축입니다. 다 같은 중심을 가지는 원통 형상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칼라라는 부품이 있는데, 얘는 칼라라는 이 부품은 위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해 준 경우에요. 그림에서는 요런 식으로 칼라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면 반대쪽 커버에, 5번 커버에 달려있는 요것이 뭘까요? 도면 분석하면서도 살짝 이야기했다시피 얘는 구리스 니플이에요. 구리스 니플. 자, 구리스 니플은 도면 분석할 때도 요 자세히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요 꼭대기에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있고 그 밑에 스프링 같은 게 내부에 달려 있고, 겉에 표면은 이런 식으로 쇠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단면 해칭 표현하는 중이고, 바깥에서 기름이 구리스가 투입이 되면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 쇠 구슬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기름이 이 틈새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구멍이 나 있죠. 요 구멍을 통해서 기름이 또는 구리스 같은 것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한 방향으로 와 가면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한 상태인데, 축의 왼쪽 끝단에 보니까 요런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랗게 덧칠해 놓은 여기에는 뭐가 끼겨져 들어갈까요?
요거처럼 둥근 양쪽 둥근 평행핀이라는 애처럼 요쪽에도 평행핀이 꽂히는 거예요. 근데 요쪽에 꽂아주는 평행핀은 한쪽만 둥글고 한쪽은 모짐, 한쪽은 플랫한 요런 평행핀을 꽂아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오른쪽에 플랜지와 같이 뭔가 달리게 하는 것처럼 왼쪽 축의 끝단에도 다른 장치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할 때 이 스프라켓이 다른 스프라켓으로부터 체인에 의해 동력을 전달받는다 했죠. 그러면은 이 축이 회전이 돼 가지고 왼쪽 끝단에 축의 왼쪽 끝단에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뭐 풀리면 풀리 그런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풀리면 풀리, 기어면 기어 그런 것이 여기에 달린다 했을 때 거기 부품이 여기 달리는 부품도 회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립도의 이름이 동력 전달 장치인 거예요. 자, 이 조립도의 이름이 왜 동력 전달 장치인 것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이제 부품을 투상하도록 할 텐데, 먼저 1번 부품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 부품은 요 조립도에서 정면도에서 1번 부품에 대한 선은 해칭선 인접한 부품과 해칭선 구분해서 보면 요렇게가 1번 부품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측면에서 보면은 좌측면도죠. 좌측면도에서 보면은 본체에 대한 거는 요거예요. 요렇게가 또 본체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부분 단면으로 해서 잘라 버렸네요. 대칭이라서 자른 겁니다. 잘라서 생략을 한 경우에요. 쌤, 이 위쪽은 왜 본체라고 안 하나요? 자, 좌측 면도는 요 방향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것은 베어링 커버, 5번 베어링 커버 요것이 보여졌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번 부품은 여기를 정면도로 보고 여기를 우측면도로 해서 좌측면도로 해서 조립도로 각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본체 1번 부품을 투상해야 되겠어요. 근데 커브 모양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육면체일까요? 아니면 원통 형상일까요? 그죠? 커버 부품이 동그랗게 이렇게 원통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아하, 얘는 원통 형상이구나. 또 그런 이유는 뭡니까? 베어링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축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다 어떤 형상이에요? 원통 형상이죠. 그러니까 1번 부품은 요 상태로만 봐도 이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나 축이나 요런 것 때문에라도 여기가 원통 형상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투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으면 밑에는 바닥판이 하나 있죠. 이 바닥판은 정면도에
바닥판 길이하고 좌측면도의 바닥판 절반인데 요 길이하고가 달라요. 바닥판을 정사각형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돌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바닥판에 이런 식으로 원통 형상을 더 추가하고 거기에 드릴 구멍을 빵 뚫어 놓은 거다. 여기는 정면도에는 부분 단면이 없네요. 왜 좌측면도에만 부분 단면을 했을까? 정면도에다가 부분 단면을 하면 여기가 되게 복잡해서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측면도에다가 부분 단면으로 이 내부 구멍의 내부 형상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경우에요. 그러면서 보면은 현재 요렇게만 관찰한 상태인데 요렇게 된 애에다가 바닥판이 이렇게 길게 있는 거죠. 이 방향에서 쳐다본 게 정면도의 방향이었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얘는 뭘까? 얘네들은 뭘까?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강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보강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렇게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한번 받쳐놨고요. 그것이 요렇게 된 형상이다 가정하면 되겠고, 자, 색깔을 바꿔서 파란 색깔로 요렇게 측면에다가 받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죠. 요게 파란 색깔로 제가 덧칠하고 있는 요런 부분이에요. 두께를 가지는 애들로 받쳐준 거예요. 이렇지 아니하고 원통 형상에다가 바닥판 형상에다가 이렇게 된 거에서 이걸 그냥 민자로 이렇게 받쳐버리면 이만큼 쇳물이라는 재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두께값만 줘가지고 이 구조물을 받치기만 하면은 적당하겠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우리는 보강대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RIB, 리브 형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RIB, LIB. 헷갈린다. 스펠링 또 헷갈린다. 여하간.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관찰해 봤을 때 세 파트 해가지고 뭐부터 그리는 게 좋을까? 먼저 원통 형상을 회전 보스 베이스로 1번 그릴 거예요. 그 회전 보스 베이스 잡아서 그릴 때 원점을 이 밑에다 놓고 생각을 할 겁니다. 원점을 밑에다 놓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윗면 평면이 이 밑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윗면 평면에다가 판을 그려가지고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그려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올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색깔이 적당한 게 없네. 빨간색. 그래. 그 다음에는 이 보강대 영상을 요렇게 한번 만들 것이고 요렇게 한번 만들 것이고 3번. 그 다음에 양옆으로 받치는 보강대를 한 번 더 만들 것이고 요게 4번. 요런 식으로 피처를 생성하면서 이 본체 부품을 완성하는 쪽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세 파트에서 어느 평면에다가 회전 보스 베이스의 스케치를 하는 게 적당할까? 우측면 평면에서 스케치하는 게 나중에 부품들을 조립했을 때 요런 식으로 조립도의 상태처럼 보게 하기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 평면에서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 그래, 정면 평면에 스케치를 갑시다. 이게 더 낫겠다.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 들어갈게요. 정면 평면에 무슨 스케치예요? 회전 보스 베이스 스케치죠. 회전 보스 베이스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도면에서 중요 치수를 한번 보면 원점을 요 밑에 넣는다고 했을 때 64만큼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여기다 중심선을 이렇게 그릴 때 원점으로부터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리고 중심선의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64로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중심선 그립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 하면 무조건 중심선부터 그려야 되죠. 지능형 치수 가서 원점에서 중심선까지 요 거리 값은 64였나? 64. 요즘엔 자꾸 까먹어요, 뭘. 자, 이렇게 64로 잡아놨고, 자, 회전 보스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어머, 이거는 앞만 쳐다봐도 좌우 대칭이에요. 원점, 저 밑에 있는 원점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을 이렇게 가정한다고 했을 때 좌우로 대칭 형상입니다. 왜 그러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커버와 본체의 측면이 닿는 면에서부터 베어링이 가서 닿는 면까지 하고, 요렇게 거리를 A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과제도면에서 실측해 봤을 때 여기를 B라고 가정하면 A와 B, 실측되는 A와 B의 거리가 똑같아요. 자, 그 A와 B를 자로 실측해 보면은 요것이 1, 5로 실측이 됩니다. 1, 5로 실측이 돼요. 아하, 여기도 1오고 여기도 1오고 그 외의 것들도 재보면 요런 색깔 바꿔서 요 선의 길이도 같고요. 좌우 대칭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좌우 대칭으로 잡으려면 하나 더 중심선 그려두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원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위쪽으로 수직 피드백을 보면서 중심선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좋겠어요. 좌우 대칭 잡을 거니까. 자, 요렇게 그려서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원통의 지름 정도만 잡아 보려고 하는데, 원통의 지름을 어떻게 확인한다? 요 선에서 요 선까지 실측해 보겠어요. 요거 실측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61에서 61.5에서 62 그렇게 보입니다. 자의 눈금을 보면은 61mm 하고 62mm 사이에 딱 놓여 있어요. 이 과제가 출판사에서 나온 과제가 뭡니까? 그 교무실에서 제가 요거를 프린터기에서 출력을 했을 때 복합기 같은 경우는 스캐닝 한번 하고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약간씩의 오차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나는 과제도면 같은 경우는 애매한 치수가 아닙니다.
통상 뭐 우리가 이런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지를 갖다가 측정할 때는 눈금이 61 하고 62 눈금 요렇게 있다고 했을 때 실제 형상의 모양이 여기 정도 있다. 이쪽으로 더 치우쳤느냐 이쪽으로 더 치우쳤느냐 이렇게 봤을 때 6일 쪽으로 가까이 간다 보면은 4, 4, 5입 4는 죽고 5는 살리고 반올림이죠. 그래서 6이 쪽으로 갔다 이렇게 살펴보고 즉 61.5 정도 됐다 싶으면은 반올림 해버리세요. 요 정도 오차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요 위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요. 지능형 치수로 바로 이거를 기입할 텐데 요 선을 1번 클릭하고 중심선을 2번 클릭하고 커서로 여기를 3번 클릭해서 뭐예요? 지름 치수 기입하는 거죠. 62파이로 기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려줬고 생각 같아서는 민자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원통으로 회전을 시켜 놓고 회전 컷을 그 다음에 또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나 예전역에 회전 컷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는 지름값을 측정 안 해도 됩니다. 베어링의 바깥 지름은 측정 안 해도 돼요. 왜냐? 이런 거는 표준 규격품이기 때문에 표준 규격품의 경우 바깥 지름 그리고 안 지름 이런 거는 규격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즉 조금 늦더라도 계속 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학습 자료에 국가기술 자격 CAD 실기 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 이 PDF 파일 요 PDF 파일에서 데이터를 찾아 볼게요. 베어링이 33항인가 32항인가 그럴 겁니다. 깊은 홈 볼 베어링 목차에서 보면은 23항이었구나. 쏘리 23항 깊은 홈 볼 베어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깊은 홈 볼 베어링이냐? 구슬이잖아요. 이게 구슬이고 이게 외륜과 내륜에 홈으로 파져서 끼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홈 볼 베어링이라고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항 갑니다. 스크롤을 쭉쭉 돌리면서 찾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이 23항 깊은 홈 볼 베어링을 찾았는데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값은 바깥 지름 D 즉 외경이라고 하는 볼 베어링의 외경이라고 하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과제 도면에 보면은 이 경우는 베어링의 남바는 반드시 문제지에 나와 있어요. 6004 그러면 깊은 홈 볼 베어링에서 이 6004를 어떻게 찾느냐? 호칭 번호 60 계열로 왔어요. 앞에 있는 이 두 글자가 호칭이에요. 호칭 계열. 계열 번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호칭 60 계열로 와서 6004 있네. 그리고 바깥 지름 D 얘가 42로 나와 있네. 이거를 보고서 베어링이 조립되는 이 하우징 구멍의 지름을 42파이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실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받고 선 그리기 할 때 여기 끝점 일치에서 이렇게 2번 내려 긋고 여기 들어가서 3번 가고 이렇게 살짝 내려서 4번 이렇게 선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선하고 중심선하고 선택해서 요 지름값을 42로 기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치수 넣는 것까지 해볼게요. 선 그리기. 요래 내려와서 꺾어 가지고 내려가고, 지능형 치수 바로 갔어요. 요 선과 중심선 선택해서 지름 치수로 기입 42. 자, 요렇게 기입이 됐으면 앞서 이거 대칭인 거를 확인할 때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이 15이다 요런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15 바로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선과 요 선의 간격, 이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과제도면서 실측을 해보면 요것은 3, 5 정도 보면 되겠네요. 3, 4로 봐야 되겠다. 3, 4 실측해 보니까 요거는 3, 4가 나옵니다. 즉 요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 그리기에서 여기 끝점 일치해 가지고 요렇게 2번 딱 찍어 놓고, 요 선하고 중심선 클릭하고 요 방향 클릭해서 얘를 34파이로 기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선 그리기 또 갑니다. (34파이) 기입할 거고요. 자, 이렇게 34파이까지 기입해 놨으면 이번에는 요렇게 선과 선의 간격, 이게 좀 그림이 좀 내가 선을 삐뚤삐뚤하게 그렸네. 요 선과 선의 간격을 과제도면에서 실측한다 해봅시다. 2로 실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선을 하나 더 추가해 놓을 거예요. 끝점 일치 보고서 이 위쪽으로 2번 찍어 가지고 그려 놓을 거예요. 요거까지 해놓고 얘네를 밀어 할 겁니다. 자, 그래 놓고 22라고 치수를 넣을 거예요. 선을 요렇게 그려 놨어요. 자, 그러면 미러는 어느 겁니까? 요래 잡은 선들, 요거를 다중 선택해 놓고 세로 방향으로 그려 놓은 중심선, 얘를 대칭의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요소 대칭 복사로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중 선택, 윈도우로 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직 누른 상태에서 세로 방향 중심선 클릭해 놓고 이렇게 다 선택해 놓고 요소 대칭 복사 넘겼어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 터진 거 알고 있어요. 저도 터지거나 교차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정리할 거고, 이 선과 선의 간격이 과제도면에서 실측했을 때 2였죠. 요거부터 우선 넣고 여기 끝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끝이 제 거는 터져 있고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게 교차가 돼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선이 교차가 돼 있을 수도 있죠.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요소 잘라내기에 코너 옵션을 이용하면은 딱 좋아요. 자, 요소 잘라내기 코너
어디 클릭? 안쪽 클릭해버리면 교차된 것들도 정리가 되고 떨어져 있던 것들도 이렇게 붙어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만일에 이런 식으로 어디 보자. 교차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어 있다. 요소 잘라내기, 코너, 안쪽을 클릭하고 안쪽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게 됐으면 나머지 또 작업을 해 볼게요. 과제 도면에서 여기도 원통으로 구멍이 뚫려 있겠죠? 이 공간도 그죠? 원통이겠죠? 자, 요거를 역시 과제 도면에서 실측해 봅니다. 요거 재보니까 45에서 약간 갔는데 46까지는 안 갔어요. 버린다. 즉 반올림 버린다. 그러면 얘는 45파이로 생각할 거고요. 끝점일치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추가해 놓고 얘의 지름값을 45파이로 기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선을 추가하고 45파이로 갑니다. 끝점일치 진행형 치수 와서 요 선과 중심선 클릭하고 이렇게 지름값을 45.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완전 정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완전 정의된 거예요? Y방향들은 거의 완전 정의됐죠. 요 선하고 반대편도 포함해서 요쪽의 선들이 X방향으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늘려지고 줄여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것은 뭐를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과제 도면에서 요 간격을 실측을 안 한 것입니다. 과제 도면에서 얘를 실측을 해보면 64. 내 고향 6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네, 264 시인이 지었던 시죠. 64.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을 64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 놓으니까 가운데에 원점에서부터 64 떨어져 있는 이것도 64였구나. 원점에서부터 64mm 올라와 있는 중심선에 대해서 방금 그린 이 위의 형상이 회전 보스 베이스로 그려줄 준비가 됐죠. 근데 여기서 잠깐 아직 안 합니다. 아직 안 해요. 여기서 뭐를 잘 빼먹을 수가 있냐면 사실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베어링이 이쪽이 라운드져 있습니다. 실제 베어링 부품은 이 구석이 알져 있어요. 그런데 기계로 이 안에 구멍을 가공해서 까낼 때 이 구멍이 이렇게 크게 가공이 돼 버리면 실제 베어링의 알이 이렇게 작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작다고 했을 때 이렇게 면에 와서 닿지를 못하고 여기에 틈새가 생겨 버립니다.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규격집에 깊은 볼 베어링 6004 얘의 R 값이 얼마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 값을 확인해 보니까 얘는 0.6입니다. 이거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 스케치에서는 필렛을 못따기를 쓰지 마시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베어링이 조립되는 이 코너 R 정도는 스케치에서 스케치 필렛 기능을 이용해서
R 0.6씩 미리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할 때는 꼭지점만 클릭하면 되죠. 스케치 필렛 반지름값 0.6 넣고 요 꼭지점 보이죠? 그려진 거에 요쪽하고 요렇게를 필렛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회전 보스 베이스 할 수가 있어요. 쌤, 여기 이거는 각진 모서리잖아요. 과제 도면에서는 여기가 라운드져 있는데요. 요거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적용할 거고 피처 명령으로 갈 거예요. 요거는 스케치 필렛 안 쓸 겁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회전 보스 베이스 갑니다. 어라? 실행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중심선을 2개 그렸잖아요. 중심선을 2개 그렸기 때문에 요 회전축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회전축을 클릭해 주면 미리 보기 나왔죠? 자, 회전 보스 베이스 실행해 놓고요. 이 파트는 어느 폴더에다가 저장할 것이냐? 동력 전달 장치 4번이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요거 앞서 여러분 이름 폴더에 동력 전달 장치 04 폴더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파트 파일 01 본체 해놓고 다시 동력 전달 장치 04 어셈블리명을 뒤로 기록할게요. 자, 요거는 다른 뭡니까? 과제 도면들도 본체라는 부품이 많아요. 혹여 섞일까봐 뒤에다가 어셈블리 이름도 같이 써서 저는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자, 파트를 저장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 04 폴더 안에 1번 본체 동력 전달 장치 04 저장했습니다. 잠깐 스케치 필렛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회전 보스 베이스 갔죠? 0.6 스케치 필렛 하고 그 다음에 회전 보스 베이스 실행할 때 이렇게 가로로 그려놓은 요 중심선을 회전축으로만 선택하시면 돼요. 성공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요 파트 이름으로 저장해 놓는데 어느 폴더? 동력 전달 장치 04 폴더. 이미 이 폴더에는 여러분이 파일들을 여러 개 갖다 놨을 겁니다. 그죠? 이 폴더에는 도면 분석 학습하느라고 뭐 이런 것들 CAD 파일까지도 해가지고 여러 개 들어가 있게 됐죠. 그죠? 자, 조금 늦었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미안합니다. 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요 도면을 보면서 지금 만드는 중인데, 원통 형상을 하나 만들었고, 원통 형상을 회전 보스 베이스로 만들었을 때 윗면 평면으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 원점 위치를 여기다 놔두고 64만큼 중심선을 떨어뜨려 놓고 회전 보스 베이스 했거든요. 그러면 요 윗면 평면에다가 받침판 요 형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보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서 보는 거는 요거를 좀 조절해 놓고, 여기서 보는 게 정면도죠. 정면 방향에서 보는 정면도죠. 그랬을 때 사각형이 그려진다면 요렇게 원통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요렇게 길이하고 요쪽으로가 길이가 더 길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도면에서 실측해 보자면 66으로 요거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좌측면도에 보니까 여기 선에서 중심선까지 밖에 실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도 선에서 중심선까지 실측해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하게 나온다. 이거는 58하고 59 사이에 측정이 되는데, 반올림해서 요런 경우는 59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측면 방향은 이쪽이죠. 이게 정면 방향이고, 이쪽이 우측면, 이쪽에서 봤으니까 이게 좌측면도 방향은 이쪽이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측면 방향이랑 같이 먹은 이야기 한 셈입니다. 요럴 때 요게 59니까 절반만 잰 게 59죠. 59 곱하기 2. 암산 안 해도 돼요. 사칙 연산 돼요. 자, 요렇게 그 코너 중심사각형을 잡을 겁니다. 중심사각형을 윗면 평면에 잡을 텐데, 원점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그리는 거예요. 왜? 얘도 좌우대칭이잖아요. 그죠? 좌우대칭이고 좌측면도에서도 이게 좌우대칭이죠. 그러니까 중심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윗면 평면에서 중심사각형을 스케치하고, 정면 방향에서는 66, 우측면 방향에서는 59 곱하기 2 이렇게 잡도록 합니다. 스케치 들어왔어요? 자, 뭡니까? 중심사각형이라고 했죠. 원점에다가 1번 클릭하고 요렇게 2번 클릭하면 되죠. 자, 요 선이 아까 정면 보기 방향의 치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요게 66, 그리고 여기가 59 곱하기 2라고 이야기했죠. 수치 입력하는 요 창에서 59 숫자 패드에 있는 별 누르고 2 곱하기 되는 거예요. 59 별 2 이렇게 하면은 사칙연산이 되기 때문에, 사칙연산 뭡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118이라는 요 치수가 기입이 됐어요. 여기서 나는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모서리에 필렛을 할 거예요. 꼭지점에 필렛을 할 거예요. 꼭지점에 필렛을 하려고 보니까 요 구멍의 중심하고 바깥에 중심 필렛 들어간 거의 중심하고 요게 무슨 관계인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동심관계이다 라고 관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거의 반지름은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져 있나 실측하면은 됩니다. 제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3이네요. 13. 오케이. 자, 그러면 스케치 필렛 들어가서 반경은 13으로 13으로 해놓고 꼭지점들만 4번 클릭하면 되겠죠? 스케치 필렛 갑니다. 13 꼭지점 4개 클릭 확인 아, 쌤, 그러면 기왕에 하는 거 이거는 원 그리기 해가지고 구멍 그냥 뚫으면 안 되나요? 아예 아니에요. 왜 아닌가? 여기 원통 형상을 덧대 놓고 그 다음에 뚫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안 뚫어요. 그러면 요거만 빼고 우측면도에 좌측면도 자꾸 우측면도라고 그래. 이 판의 두께를 재보고 정면도에 이 판의 두께를 재볼 터인데 뭐 정면도의 두께만 재면 되는데 왜 좌측면도의 두께도 재라고 하나? 왜 2번 일을 하지? 출판사의 문제지들 중에 간혹 이런 게 잘못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하간 재보시면 요거 10mm 두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돌출 보스 베이스 블라인드 형태로 윗면 평면이 동그라미 표시한 여기라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 윗면 평면으로부터 몇 미리? 10mm로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돌출 보스 베이스 바로 갑니다. 10. 뭐 그냥 가도 되는데 바디 합치기는 의미가 없죠. 그죠? 회전 보스 베이스로 만들어진 바디하고 지금 돌출해서 올리는 판하고는 합치기 켜놔봐야 솔리드 바디 2개로 나눠지죠? 네.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생각하고 확인. 자, 갑니다. 이번에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판때기를 만들어서 올렸고 요것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느 스케치 평면에서 그리는 게 좋을까?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하는 게 좋겠네요.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하는 게 좋겠는데 이때 이거 잘못 그리면은요 이상한 형상이 나와요. 제가 잽싸게 보여줄게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뭘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루엣 모서리가 또 요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이 형상을 돌출했다 가정해요. 어디에다 잡았어요? 원통의 바깥 모서리죠. 여기에 사각형을 그렸어요. 바닥판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중간 평면으로 8mm 두께였을 겁니다. 8mm 두께로 이렇게 돌출한다. 바디 합치기. 자, 이게 맞는 걸까요? 자, 보이나요? 틈이 떨어져 있죠? 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즉, 뭡니까? 스케치도 지우고.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 하실 때, 여러분은 이거 디스플레이 유형을 은선 표시로 켜세요. 은선 표시를 켜세요. 그러면 내경을 나타내는 안쪽 지름, 내경을 나타내는 타선이 표시가 되죠.
봤어요? 그러면 내가 코너 사각형을 그릴 때 이 위에 있는 판때기에 대해서는 일치를 잡아도 되지만 요거보다 더 안쪽으로만 요렇게 두 번째 점 잡아가지고 코너 사각형 그리면 되는 거죠. 이러면 묻힐 거 아니에요. 또는 제일 외경이 큰 거 요거하고 요 선하고를 동일선상으로 붙여도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뭡니까? 원점 위치를 우린 여기에다가 놓고 그리고 있는데 앞서도 강조했다시피 좌우대칭이죠? 그러면 이거 그려지는 것도 좌우대칭이 되게 구속만 하면 돼요. 중심선 하나 더 그립시다. 먼저 중심선 원점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렸어요. 중심선 추가됐고요. 자, 코너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를 모서리 바닥판에 모서리 잡을 때 요런 표시가 뜨면 또 안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 모서리의 중간 포인트에 잡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치수가 안 들어갑니다. 일치만 떠야 돼요. 살짝 피해서 일치만 띄우고 요렇게 두 번째 점 클릭했어요. 그러면 크로스 셀렉트로 클릭 드래그 크로스 셀렉트로 양쪽에 있는 수직선 두 개와 중심선을 한꺼번에 선택하면 무슨 구속 조건이 가능해요? 대칭이 가능해요. 대칭. 그죠? 대칭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파선하고 요 선하고를 동일선상으로 구속을 해버릴게요. 모서리 잡혔죠? 그 다음에 선 잡았죠? 다중 선택했죠? 동일선상. 여기서 돌출돼봐야 이 구멍 안쪽 외형선 이거를 침범 안 하니까 돌출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과제 도면에서 얘를 실측해 볼 텐데 요 간격을 실측해 볼 텐데 재보니까 요거는 50 나오네요. 50.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지능형 치수 가서 50. 자, 요렇게 잡았어요. 디스플레이 유형은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다시 바꿀게요. 요렇게 해놓고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데 요 그 표시가 뭘까요? 요런 표시가 뭘까요? 요게 회전 단면이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해칭이 들어가 있는데 리브, 보강대 요런 영상은 반드시 회전 단면을 도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려서 표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규칙입니다. 회전 단면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전 단면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칼날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잘랐어요. 그것을 샥 90도 회전해 가지고 이 단면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회전 단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회전 단면의 요 두께가 방금 요거 그린 거의 두께인 셈이에요. 그리고 요쪽에 거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요거 두께하고 이 A와 B의 두께가 둘이 같아요. 보강대는 어느 게 두껍고 어느 게 얇으면 얇은 쪽으로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부러지겠죠. 얇은 쪽이. 보강대는 같은 두께로 가야 됩니다. 즉 여기 A라는 보강대의 형상하고 여기 B라는 보강대의 형상하고는 같은 두께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실측해 보니까 8이 나왔어요. 돌출 보스 베이스
돌출 보스 베이스 중간 평면. 돌출 보스 베이스 중간 평면으로 해가지고 중간 두께값 8 해서 피처 영역은 선택한 바디 자동 선택, 이거 그냥 써도 됩니다. 왜? 자동 선택했을 때 요 바디하고 요 바디하고를 방금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 요 피처가 연결하는 걸로 할 거니까 자동 선택으로 피처 영역 놔두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 보죠? 네, 확인. 일단 여기까지 세이브 해두세요. 이어서 우측면 평면에서 스케치를 들어갈 거예요. 우측면 평면의 위치가 뭡니까? 이 피처의 가운데 있는 평면입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거를 또 만들어 줘야 돼요. 방금 정면 평면에 그린 건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보이는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좌측면도 보니까 얘가 요렇게 돼 있는 거구나. 봤어요? 이거를 따가지고 이렇게 선 그릴까? 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를 할 때 원형 모서리에 탄젠트하게 하고 바닥에 있는 판에 대해서 일치, 여기 탄젠트 일치, 탄젠트하고 일치하고 다 줄 건데 그렇게만 그려주면은 보강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강대는 무엇이냐? 만들어져 있는 피처에 의해서 이걸 닫힌 모서리로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더 필요한 이렇게 닫힌 선분을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이게 보강대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보강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요 방향으로 보강대를 생성할 거예요. 자, 우측면 평면 스케치 갑니다. 자, 피처의 기본 기능 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하나씩 더 추가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선 그리기 할 때 밑에 바닥판에 모서리 있죠? 여기에서 일치, 수직 피드백을 보고서 일단 그려 놓으세요. 위쪽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 모서리하고 이 선하고는 탄젠트 하나 더 구속할 거예요. 자, 탄젠트. 그 다음에 이 모서리하고 점하고 뭐? 일치로 구속할 거예요. 일치. 자, 그러면 이게 보강대에 대한 준비가 다 됐어요. 보강대는 선 하나만 추가해 가지고 나머지 세 모서리가 피처로 인식되게만 되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기를 보강대는 등록을 안 했나? 했네. 그죠? 보강대 요거 실행을 하는데 이거 두 가지 옵션이 또 있어요. 뭐냐면 스케치의 평행한 방향으로 돌출할 것이냐, 이 스케치는 어디에 그려져 있는 겁니까? 우측면 평면에 그려져 있는 거죠. 우측면 평면 기준에서 스케치된 것이 그 평면에 평행하게 돌출되는 거죠. 지금 요게 맞는 거죠. 반대로 스케치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돌출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저만 잠깐 보여줄게요. 요거로 갔을 경우에는 스케치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거 막혀있는 피처가 없네. 이거는 실행이 안 돼요. 자, 다시 여러분은 현재 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스케치의 평행. 요 상태에서 얘가 이 피처를 향해서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께는 중간 양쪽으로 두껍게, 스케치에 대해서 양쪽으로 두껍게 가고, 총 값을 8로 입력해 주면 되겠어요. 8. 만약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나온 분은 돌출 방향 이거를 뒤집기 하시면 돼요. 역시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처럼 보강대 기능에도 부배 기능은 있습니다. 자, 확인. 쌤요. 보강대 이거 만들 때요. 이쪽에만 하지 말고 요것도 선 그려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는 안 되나요? 이렇게는 안 돼요. 하나 완성하고 여기 가운데 정면 평면이 있었죠? 정면 평면 기준으로 대칭 복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니다. 먼저 대칭 복사 요거 할 때 뭐부터 선택하는 게 편해요? 면부터. 어느 면? 정면. 정면 평면 선택했어요. 대칭 복사할 피처로 뭘 선택한다? 보강대. 미리 보기 완성됐나요? 그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세이브 한 번 더 누르시고 보강대 영상을 만들어 놨고, 저거 좌측면도 나와 있는 원통 영상 요거 추가하는 거 요거 해서 써야 되는데 요걸 안 하고 넘어갔네요. 어쩔 수 없네요. 요거 그냥 합시다. 자, 스케치면은 어디로 잡을 것이다? 판의 윗면, 그죠? 요거를 잡고 스케치 갈게요. 자, 스케치를 가는데 좌측면도 아래에 있는 부분투상도 이걸 부분투상도라고 이야기해요. 일부분만 이렇게 떼가지고 그려준 거를 부분투상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 구멍 영상하고 얘하고는 동심관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그 구멍 뚫기 위한 여기 원통도 동심이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원통 영상을 도면에서 실측해 보니까 1,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원 그리기를 하는데 커서에다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커서에 한번 슬쩍 대요. 커서를 이렇게 슬쩍 대요. 그러면 오수냅 찾기처럼, 캐드의 오수냅처럼 센터 표식이 뜨겠네요. 여기다가 원의 중심을 일치 클릭하고 서클 그리고 총 이런 방식으로 4군데에다가 원 그리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요 모서리에 슬쩍 커서를 댔죠? 센터 표식 떴죠? 그러면 센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일치라는 거 떴죠? 클릭. 적당하니 두 번째 점 클릭. 요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이제. 왜 또 안 뜨냐? 가려져서 그랬나? 자, 이렇게 해서 센터 표식을 보면서 이렇게 잡았어요. 4개 원을 잡은 상태인데, 이 4개 원을 잡은 상태인데, 얘네를 싹 선택해 가지고 무슨 구속을 줄까요? 동등, 같은 크기죠, 그죠? 그래 놓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능형 치수로 기입을 할게요. 왼쪽 위에 있는 요 원에다가 15파이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얼마로 돌출이 돼야 될까? 요 판에서 얼마 돌출돼야 될까? 측정해 보면 요거 보나마나 3 나와요. 3 나와요. 그런가요? 네.
요런 거는 정확하게 반호가 완전히 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을 때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은 R3이기 때문에 이건 높이가 당연히 3밖에 안 나오는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직접 실측하세요. 실측. 자,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돌출 보스 베이스 3 갑니다. 블라인드 형태로 3. 자, 세이브 한번 또 해놓고. 자, 구멍가공 마법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구멍가공 마법사를 사용하겠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참 골 때리게 됐어요. 이것만 보면은 4분점에 암나사를 뚫어야 되겠군,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좌측면도하고 이거는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요 경우는 좌측면도하고 비교해보면 요 나사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중심선, 여기 거는 생략됐고 여기에 중심선이 있기는 하죠. 다른 베어링 커버 구멍이지만. 이거는 왜 이럴까요? 정투상으로 이야기하면 암나사의 위치가 여기에 그려져야 되죠. 이게 회전 단면인 거예요. 조합 단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절단선이 어떻게 지나가냐면은 요렇게 절단선이 내려가서 요렇게 해가지고 나갔어요. 요런 식으로 봤을 때 요것이 요렇게 회전돼 가지고 요 위치에 암나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준 거예요. 요런 걸 조합 단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조합 단면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다운받으셨던 이 CAD 파일에 보면은 이 조합 단면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절단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갔죠. 과제도면하고 방향은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과제도면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거가 절단선 표시될 수밖에 없었는데, CAD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절단선의 방향이 이렇게 센터까지 갔다가 이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내렸을 때 요런 식으로 암나사의 위치가 표시된 거예요. CAD 파일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요런 식으로 그려주고 요것을 표시할 때 요거는 뭐였습니까? 생략도 표시인 거예요. 왜? 중심선의 양 끝선에다가 양 끝에다가 가는 실선을 두 줄 그어주면 대칭된 형상을 생략하는 거예요. 이게 생략도. 길게 말하면 대칭도형의 생략. 대칭도형의 생략,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길잖아요. 짧게 이야기할 땐 생략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도 생략도의 경우에도 이렇게 절단선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면 요거는 이제 조립도에서 본 것처럼 나사의 위치가 아래로 표시가 된 거죠. 이해되셨죠? 요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합 단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 단면. 조합 단면.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리브 영상에 이렇게 표시된 단면은 무슨 단면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칼날을 집어넣어서 90도로 회전시켜서 그 면을 표시한다. 회전 단면이죠. 이런 거를 회전 단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요것도 회전 단면. 쌤 도면 분석할 때 이거 안 가르쳐 줘놓고 문제 냈네. 맞아요. 이거 이야기 안 해줬어요. 쏘리. 그리고 요런 거는 뭐예요? 부분 단면이죠. 요런 건 부분 단면. 선의 종류 및 용도 이야기할 때 파단선이 여기 표시된 거예요. 파단선
파단선이 가는 실선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 확대해서 가는 실선으로 이 파단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일부분만 떼어내서 단면으로 표시해 준 것을 부분 단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합 단면에 대한 개념하고 단면도가 적용된 것들 간단하게 좀 훑어봤고요. 자, 다시 웍스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열심히 쳐다봤던 이유가 여기에다가 구멍가공 마법사로 M4 암나사를 뚫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요 면에 스케치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암나사 자리나 이쪽에 암나사 자리나 이쪽에 암나사 자리나 대칭이겠죠? 좌우 대칭이겠죠? 자, 일단 센터 서클을 잡아야 되니까 요 지름을 과제 도면에서 실측해 볼게요. 요게 52였나요? 도면 분석에서 요거 과제 나왔던 거죠. 52. 여러분이 이거 실측을 해보시면 51mm와 52mm 중간에 눈금이 보일 거예요. 반올림해서 이걸 52로 측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원그리기 할 때는 바깥에 있는 원형 모서리에 커서를 슬쩍 댔다가 센터 표식이 뜨면 거기에 중심을 잡고서 원을 여기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커서가 또 움직였네. 자, 요렇게 엣지를, 그렇죠, 요렇게 센터 표식에다 일치 해놓고 클릭. 요게 몇 파이라고요? 방금 이야기한 거를 52파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원으로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원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이 원을 선택하고 뭐로 바꾼다? 보조선으로 바꾼다. 자, 여기에서 보조선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구멍가공 마법사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간에 자르면 좀 애매하니까. 자, 요 상태에서 이거 점을 찍어 놔야 되겠는데 45도 기울여진 위치에 이거 다 찍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건지는 방금 전에 조합 단면 이야기할 때 이 위치가 4분점 위치가 아니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여하간 이렇게 45도 위치에 점을 다 찍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여러 번 중심선을 그려야 돼요. 짜증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점은 안 찍을 거예요. 중심선 그리기를 할 때 여기 4분점에서 1번 시작해 가지고 원의 센터 2번 클릭하고 요렇게 여기 일치 보고서 3번 클릭할 거예요. 얘는 수직 피드백 뜰 거 아니에요. 요거에다가 각도를 45도만 기입하면 자세가 잡히겠죠. 즉 구멍가공 마법사로 하나 뚫고 원형 패턴 할 거예요. 중심선 그리기 갑니다. 4분점이죠? 12시 방향 4분점이죠? 여기서 출발. 원점으로, 센터로 두 번째 점 갔다가 세 번째 점은 센터 서클의 원주에 일치를 보면서 클릭해요. 자, 요렇게 해놨으면 요거 지능형 치수 가가지고 중심선과 중심선의 각도가 얼마라고요? 엄마 45도 가야 된다니까요. 힘든가? 피곤한가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스케치 종료 갑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스케치 종료 가요. 스케치 종료하는데 쌤 점 스케치 안 하고요. 아이 그냥 요 중심선에 끝점이 있으니까 여기 점에다가 배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 스케치 또 안 해도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유형만 은선 제거로 바꿨어요. 디스플레이 유형만 은선 제거로 바꿨어요. 자, 구멍 가공 마법사 가는데 이거 M4에다가 깊이 8이네요. M4에다가 나사산의 깊이 8이네요. 요거는 실측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구멍의 유형은 직선 탭이고 탭 구멍에 M4 그리고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8에 나사부의 깊이가 8에 드릴 깊이는 8 곱하기 1.25 자, 직선 탭이죠. 유형은 직선 탭 위에 게 가려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게요. 표준 규격은 KS 탭 구멍 스펙에서 크기는 M4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 아래에 있는 것이 나사 깊이죠. 여기에다가 8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위에 있는 창이 드릴 끝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할 때는 8 곱하기 1.25 엔터 하면은 1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암산하기도 귀찮고 저는 사칙 연산 좋아해죠. 자, 유형 탭의 항목들 확인하셨죠? 그러면 위치 탭을 클릭해서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첫 번째 면은 어느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 면을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 위치는 어디를?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배치하면 끝나는 거죠. 네, 갑니다. 자, 이렇게 일치 보고 클릭했어요. 확인. 확인 종료. 직선 탭 제대로 뚫렸어요? 하나 뚫렸죠? 저는 디스플레이 유형을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다시 바꿀 거고요. 스케치 구멍 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 요거는 숨기기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원형 패턴을 갈 겁니다. 원형 패턴 이거 이야기할 때 파라미터에 축을 잡기 위해 애쓰지 마시라 그랬죠. 여기 원통면을 그냥 선택하면은 임시축이 인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고서 동등간격 360도를 채우면서 인스턴스 개수 4개로만 해주면 요 위치 하나 생기고 요 위치 하나 생기고 요 위치 하나 생기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원형 패턴 갑니다. 자, 먼저 파라메타부터 이야기했어요. 파라메터 패턴 축 요 창을 클릭해 가지고 어느 면을 선택하시라고요? 원통 면 이걸 선택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동등간격 체크하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동등간격 여기에다가 인스턴스 개수는 몇 개? 4개 그죠? 그 다음에 저는 피처 및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피처 및 면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파랗게 입력되기로 바꿔놓고 M4 나사 구멍 1 이거를 선택해 주면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나요? 그죠? 자,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확인. 세이브. 방금 전에 우리는 원형 패턴으로 앞나사부 이거 하나를 싹 돌렸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과제도면을 보면은 요것이 좌우 대칭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뚫린 게 이쪽 편에도 뚫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뚫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칭 복사죠. 대칭 복사하는데 어느 면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를 한다? 우측면 평면 이게 이렇게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피처는 뭐를 넘겨야 될까? 나사구문과 원형 패턴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대칭 복사 면부터 대칭 기준 면부터 선택할 텐데 우측면 평면 선택했습니다. 대칭 복사할 피처는 나사구문 요거 하나만 선택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자인 트리 밑에 있는 원형 패턴도 마저 추가해 줬어요. 그러면 이쪽 편으로 이게 완전히 넘어갔죠. 확인. 거의 이제 80% 했습니다. 세이브 한번 눌러 놓고요. 참. 이제 필렛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거 놓칠 위험이 크니까 요거부터 좀 봅니다. 아까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요거는 나중에 피처 명령 필렛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안쪽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 못하죠. 바로 단면 보기로 갑니다. 단면 보기 정면 기준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쪽에 모서리 잘 볼 수 있네요. 그죠? 확인. 단면 보기 상태에서 어느 모서리입니까? 여기 모서리하고 이렇게 두 개죠. 찾았어요? 요 두 개의 모서리에다가 도시되고 지시 없는 R3입니다. 필렛 3이에요. 이거는 과제도면에서 요런 데나 다 이 필렛 적용이 된 자리들 측정을 해보면 전부 다 필렛 3이에요. 이거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이 직선에서부터 필렛이 끝나는 지점까지 요 간격을 재보면 요게 3이 나와요. 요런 식으로 재보면 3이 나와요. 그러면 고기를 선택을 해서 필렛 적용하는데 반지름 값을 3으로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과제도면처럼 이게 정리가 됐나요? 그죠? 집에 있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이상 없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단면 보기는 이제 끕니다. 단면 보기는 끄고 요 방향에서 뭐가 조립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6번 베어링 커버가 조립해서 들어오겠죠. 그럴 때 베어링 커버에 요렇게 원통 부분이 구멍에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진 모서리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려요. 그죠? 안내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립 방향 못따기라고 흔히 표현하는 1 곱하기 45도 못따기를 줘야 되겠습니다. 이쪽만인가요? 여기에도 베어링 커버가 조립해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요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하고 두 개를 다중 선택해 놓고 못따기
1 곱하기 45도 갑니다. 거리 1, 각도는 45도 이미 들어가 있죠? 됐죠? 확인. 아, 쌤요. 그러면은요, 이 밑에 요 놈은요, 여기 볼트 이렇게 끼워 넣는데요. 여기는 못하게 안 하나요? 안 해요. 여기는 이미 자립하기라고 해가지고 요 구멍을 크게 우리가 뚫을 거예요. 크게 뚫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그 형상을 어디에서 작업할 거냐면요,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바로 해버릴게요. 구멍가공 마법사이고 구멍 기능이고 드릴 크기, 나사의 효값 잠깐만, 요거 했을 때 M8로 갔을 때 마침 조건 다음까지. 잠깐 하나만 제가 확인 좀 하고 할게요. 이런 건 헷갈릴 땐 확인해 봐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구멍가공 마법사 가는데 이번에 과제도면에서 요 구멍을 실측을 해보니까 요거 9파이가 나와요. 9파이가 나오는데 요 구멍을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어떤 기능으로 뚫을 거냐면요, 제일 위 오른쪽에 있는 구멍이라는 거로 뚫을 거예요. 그런데 구멍 중에서도 유형의 나사 여유값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나사 여유값으로 맞추고 구멍 스펙의 크기를 M8로 맞추시면 돼요. 쌤, 이거 실측하면 9파이 나오는데 왜 M8이에요? 여유값이라고 그랬죠. 볼트를 꽂을 수 있는 큰 구멍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럴 때 이 구멍가공 마법사, 솔리드웍스 구멍가공 마법사 기능에서는 구멍으로 쓰시면 거기에서도 나사 여유값에 해당 볼트를 크기로 정해주기만 하면 이게 9파이로 같이 뚫려요. 자, 요것은 어디에서, 규격집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15항이에요. 15항에 보면은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및 카운터 보호 지름의 치수가 있죠. 여기 위에 있는 게 나사의 호칭 지름인데 나사의 호칭 지름 8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가 M8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볼트 구멍 지름 DH 요 그림하고 지금 같은 거죠? 우리가 보는 게, 그죠? DH 이 값을 호칭 지름이 8일 때 뭐라고 하는지 규격집에서 보시면 얘가 9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도면에서 나오는 이거를 실측했다고 해가지고 9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규격집에서 반드시 DH 값이 이렇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보세요.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들 중에 이런 것들이 은근히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찰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M10이 뚫려 있는데 M10을 넣을 자립하기인데 9파이로 뚫을 경우 없죠? 10파이로 뚫을 경우 없죠? 하나 더 커야 되잖아요. 11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런 과제도면 만들 때 실수로 10파이로 이렇게 해놨다면은 그거보다 큰 11파이를 이거 DH 값을 찾아서 적용하는 거로 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솔리드웍스의 구멍가공 마법사에서도 구멍 기능이고
구멍 기능이고, 여기에서도 KS 표준 규격에 나사 여유값이라는 요 기능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나사 여유값. 그리고 구멍의 스펙에서 이거 실측하니까 9파에 나왔으니까 얘는 M8로 적용해야 되겠군. 크기를 M8로 적용했어요.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 또는 관통으로 선택할게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위치 탭으로 바로 가요. 자, 위치 탭에서 면은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될까? 원통의 윗면이에요. 찾았죠? 여기를 윗면 요거를 1번 클릭해요. 그러면 위치를 배치하려고 할 때 제가 커서를 어디에다 대는지 잘 보세요. 모서리에다 대고 있죠? 중심 표식 떴죠? 그럼 중심 표식에다 일치해서 찍어요. 이거 하나만 뚫는 거예요? 아니죠. 네 군데에다 뚫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네 군데에 모서리에다가 클릭하면 갖다 대면서 센터 찾아 가지고 가려졌구나. 자, 이렇게 센터들을 찾아 가지고 클릭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얘는 디자인 트리에서 M8 여유 구멍으로 입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오다가 요거를 이야기했고, 세이브. 자, 필렛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필렛 명령을 사용할 건데, 요쪽에 필렛을 먼저 넣어서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게 할까? 아니면은 요쪽에 필렛을 먼저 넣을까? 세로 방향으로 필렛을 넣을까? 바닥판하고 만나는 필렛을 먼저 넣을까? 어느 거? 세로 방향으로 필렛을 먼저 넣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필렛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켰단 말이죠. 반경은 3이에요. 그죠? 필렛 반경은 3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를 하나 선택했어요. 어머, 야, 이거 돌아가면서 선택할 필요 없네. 화면 보이나요? 이 솔리드웍스 2013이나 2012나 이런 거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자,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면 옵션으로 요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요런 애들 와우, 유형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거 세로 방향으로 서 있는 모서리들 한꺼번에 찾아주는 요거 있죠? 클릭. 오, 이뻐. 다 들어갔죠? 자, 확인. 그러면 요 모서리만 선택하고 필렛 가볼게요. 요 모서리만 선택하고 필렛 가볼게요. 필렛. 오, 이게 뺑 돌아가네. 왜 이런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필렛을 적용했기 때문에 탄젠트 파급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모서리 하나만이 아니라 화면을 살짝 틀어 가지고 여기 모서리도 하나만 클릭해 볼게요. 탄젠트 파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쪽은 끊겼죠. 화면을 돌려서 요 모서리를 마저 이 모서리 하나 더 선택해 주면 탄젠트 파급으로 이렇게 되죠. 자, 요래 들어가면은 어때요? 과제도면처럼 필렛 적용되는 거죠? 네, 확인. 필렛 엑스퍼트를 써도 되는데 뭐 그냥 요거 부동 반경 필렛 그 수동 필렛 옵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도면에서 보면은 정면도에 여기 필렛하고 여기 필렛하고 와, 이거 두 개 넣어야 돼요. 그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디부터 필렛을 넣어야 될까? 어디부터 필렛을 넣어야 될까? 아유, 골치 아파요. 튀어나온 부분? 그래요. 뭐 결과는 같아집니다. 결과는 같아져요. 자, 보자면 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모서리하고 내가 요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해서 R3 적용한다. 아, 미리 보기 안 뜨죠. 자, 이거는 나눠서 필렛을 해야 돼요.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부분의 길이가 짧아요. 3이 안 나와요. 여기가 3이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15였죠? 15파이였죠? 15파이면 여기가 반지름이 7.5가 되는 거죠. 반지름 7.5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1, 3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 필렛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3이 필요하고 이쪽으로 또 3이 필요해요. 그렇죠. 최소 6이 돼야 되는데 1, 3에서 7을 빼면은 7.5를 빼면은 5가 안 나온다는, 6이 안 나온다는 거죠. 5.5가 나오나요? 5.5가 나오나?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6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꼬이는 겁니다. 여하간 자, 다 같이 이제 해봅시다. 먼저 이 모서리 한 번을 선택해서 이 모서리에다 먼저 필렛을 R3 넣어요. 그 다음에 필렛 반복해 가지고 여기 모서리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필렛 넣어요. 그런데 화면 확대해 보면 앞서 넣은 필렛을 침범하고 있는 거 보고 있죠? 그죠? 자, 요렇게 네 군데 모서리를 선택해서 필렛을 넣을게요.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를 선택해서 필렛을 넣을게요. 판과 원통이 만나는 모서리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 놓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같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이브 해 놓고요. 마음이 급하네요. 레진 프린터 적어도 뒤처리 해야 되고. 자, 아, 스크롤이 왜 안 내려가니 또. 아, 참. 자, 제일 크게 키우고. 자, 아유, 간신히 잡았다. 자, 이 필렛, 마지막에 넣었던 필렛을 그거 위쪽으로 살짝 제가 디자인 트리에서 순서를 바꿔볼게요. 바꿔도 결과는 같아요. 그죠? 자, 요렇게 되니까 이거는 바꿔도 결과는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요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럴 수밖에 없다. 아이고. 세이브 해 놓고요. 자, 단면 보기 정면도로 해가지고 정면도로 단면 보기 한번 해가지고 조립도에 정면도에 표시된 본체 부품도와 좌측면도에 표시된 본체 부품도가 차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괜찮죠? 그럴싸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동력 전달 장치 4번의 본체 부품을 투상했습니다.